LG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력을 위해 그룹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전자를 주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이노텍이 협의체에 참여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지금의 불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투자 규모가 큰 분야에 세금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디폴트 옵션 도입 2주 동안 가입자 절반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DC형 퇴직연금의 고위험 상품 비중이 20%대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가입자의 대다수가 2030 젊은 세대였습니다. KT&G의 일반 담배 해외 매출이 5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릴도 수출국이 1년 새 19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LG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 전사적인 공동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협의체에는 LG전자와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됐고 애플 측이 먼저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소식 이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G그룹이 애플카 협업을 위해 전사적인 협의체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카 협력은 애플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그룹은 최근 LG전자를 주축으로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LG그룹은 애플카의 사업 모델을 논의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발과 생산 시나리오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애플이 LG 측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며 현재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업 시나리오는 계속 수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카는 이르면 2025년 출시됩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는 부품 공급망을 확보해야 했던 상황. 내년 초에는 LG그룹이 애플과의 협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단순 협의 단계를 지나 실제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LG는 그간 가장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로 꼽혀왔습니다. LG전자는 VS 사업본부,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GKW 등 삼각편대를 구축했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LG이노텍 라이더 센서 등 전기차에 특화된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은 그간 애플에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면서 관계가 두텁습니다. 애플카 협업이 확정되면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전장 사업도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내년 반도체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보다 짧아졌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 공급망 붕괴 현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새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질문에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이죠. 반도체 업계 전체는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다만 약 3년에 걸쳐 호황과 불황을 겪었던 반도체 사이클이 최근 들어 1년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며 나빠진 만큼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거의 매년 애니얼 행사 정도로 생각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걸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내년 중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반도체나 배터리 등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투자 규모가 큰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쟁 국가들은 훨씬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오래되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상은 헤어질 결심에 비유했습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붕괴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제일 큰 위기라며 아프리카와 남미 같은 작은 시장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재벌가를 다룬 인기 드라마처럼 30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면 말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창업이라는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증시 상황 보기 전에 우선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유예로 결론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난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20%의 이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는데 2년이 유예된 겁니다. 예. 사실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진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좀 이견차가 있었냐면 증권거래세율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서 이견차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이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이제 인상하자고 야당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예. 결국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0억으로 그대로 발표가 확정이 됐고요. 또 증권 거래세를 0.23%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거 외에도 세제 관련 몇 가지 더 합의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낮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이 법인세 세율 구간별로 1%포인트씩 완화하기로 했고요. 종부세도 완화가 되는데 원래 이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2억 원으로 완화가 됐고 2주택자까지도 이 어떤 기준을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그리고 뭐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가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장 꽤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이 양지수 모두 바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나이키나 페덱스의 이 어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투심을 소폭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추세적인 전환을 이끌 특별한 모멘텀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금액도 오늘은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 눈에 띈 게 좀 기관의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이틀간 8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대형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으면서 좀 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관들이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어떤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올해 코스피 등락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19위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우리가 꼴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자료인데 한국거래소가 집계하기로 올해 이게 첫 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 거래일과 그저께인 12월 20일에 이 그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 등락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G20 국가 20개 국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1위는 이제 튀르키예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2% 가까운 하락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꼴찌가 보시다시피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쟁 중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꼴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이겼는데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 입장에선 참 씁쓸한 일인데 어떤 이유들이 좀 거론이 되나요? 뭐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좀 이 실적이 타격한 것이 코스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이 곧장 코스피에 타격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이 중국의 코로나19 어떤 방역 봉쇄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적게 들어온 점 이런 점들이 이 어떤 코스피 하락이 좀 컸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도 성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당국자들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 LG그룹이 지금 애플카 협력을 공동 대응한다 뭐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전했는데 네. 관련주들이 실제 오늘 좀 크게 움직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LG전자가 5%가 뛰었습니다. 또 공동 협의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도 변동이 있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LG이노텍이 1%가량 올랐고 또 이 LG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우산업도 무려 17%가 오르면서 애플과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행동주의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넘게 확보를 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에이프리컷 홀딩스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5% 이상을 사들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강성부 대표가 최대 출자한 합자 회사에 100% 출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성부 펀드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경영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서막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관련 소식에 이미 이달 초부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1%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또 태광산업이나 그 오너 일가를 계속해서 공격해온 트로스톤 자산운용 그리고 뭐 또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SM을 공격 중이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최근에 보폭을 넓히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지금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너무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적당한 긴장감은 지배 구조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내일은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방역 당국은 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마스크를 지금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고 네.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 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화장품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마스크 외에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군요.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해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혜 종목은 화장품 쪽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LG이노텍이 테슬라에서 1조 원을 수주했다라는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재공시 기한이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별도 어떤 공시가 떴을 때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개시 2주가 지났습니다.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금융사가 연금을 굴려주는 제도인데 가입자 절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과감히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에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결정된 방법으로 금융사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달 2일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 자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의 55%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상품 판매 개시 2주 동안 50%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실적 배당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디폴트 옵션 가입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적 배당형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높은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요즘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저염 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도 조금 일부 걱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디폴트 옵션 도입 전만 해도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가운데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형보다 4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자 가입자들이 고수익을 쫓아 실적 배당형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형 상품 1% 내외 수익률이 낮으니까 디폴트 옵션에 관심이 많는 분들은 그게 수익에 상당히 기여하는 상품에 관심이 많이 갖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특히 디폴트 옵션 가입자들은 은퇴 시기에 맞춰 위험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배분하는 타깃 데이트 펀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디폴트 옵션 실적 배당형 가입자 가운데 TDF를 고른 비중은 48%,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퇴 시점이 아직 많이 남고 공격적 투자 성향을 보이는 2030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업계는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어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의 발길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연말 배당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던 은행주. 배당 나길 이후의 주가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금융당국 압박 탓에 내년 실적 전망이 어두운 데다 호재로 기대를 모았던 배당제도 개편도 늦어지고 있어서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배당 종목으로 꼽히던 은행주가 올 연말에도 강세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9곳으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한 달 전보다 5.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승률은 J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가 7.5%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카카오뱅크 등의 순이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주 전반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은 겁니다. 이제 관건은 배당 이후인데 은행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여부입니다. 당장 예대금리 차가 계속해서 줄어들며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자 장사 여론이 부담스러운 데다 금융당국 역시 예대금리 차 공시, 대출금리 모니터링 등으로 압박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은행 업황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인데 고금리 시대에 가계대출이 줄고 부실 채권이 생기면서 대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배당제도 개편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부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시 절차나 정관을 고쳐야 하는 데다 최종적으로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승인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일정도 있지만 저희랑 이제 같이 세부적인 방안들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들하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일정 협의를 해야 돼서 연초 넘에는 좀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배당 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정하는 등의 배당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고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깜깜이 배당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순서를 고쳐서 배당 정보를 미리 알리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겁니다. 지금대로라면 배당주인 은행주더라도 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우려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증권업계는 배당 제도를 고치면 은행들의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연말에 투자가 집중되는 계절성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배당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업들의 배당 성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봐야. 은행주의 몸값 높이기를 위해선 제도 개선에 더해 은행들 스스로 배당에 대한 전략이나 근본적인 주가 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연말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높으실 텐데요. 이 KTNG가 높은 배당은 물론이고 코로나를 딛고 올해 일반 담배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KTNG 하면은 워낙 또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데 주가 보면은 10월 말에 한 8만 원대였는데 최근 보면 10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TNG는 5%대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로 유명하죠. 예. 때문에 이제 매년 추워질 때쯤이면 주가가 오르는데 지난해 배당 성향이 58.9%에 달합니다. 이는 1,0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589만 원을 배당했다는 뜻인데요. 네. 242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21.1% 수준입니다. 3배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네. 아울러 이제 KTNG의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이번에 나온 공시 발표에 앞서서 지난해 11월경이었습니다. 2조 7천억 원 규모였는데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총 2조 7천억 원 규모. 여기 좀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3년간 1조 7,500억 원 내외의 배당 실시 그리고 1조 원 내외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난해 3,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5,759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주주 환원 규모가 9,242억 원, 배당 성향이 58.9%에 달했습니다. KTN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이번 공시에서 투자자들이 좀 환호한 게 이번 자사주 매입에 더해서 지금 올해 배당금 200원을 증액하면서 특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200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난해 한 주당 배당금이 4,800원이었으니까 올해는 최소 5,000원을 배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싱가포르의 사모펀드죠.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KTNG의 현금성 자산을 매년 쌓지 말고 배당금을 올리자 이렇게 주주 제안을 했거든요. 이에 이제 KTNG 측도 친중이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해 밝힌 이 중장기 주주 친환 정책이 내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2024년부터의 계획 또한 조만간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년 넘게 KTNG가 배당금을 이렇게 늘려온 만큼 주주 가치를 실현해주는 행보에 KTNG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담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흡연 인구가 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성장이 기대된다면서요? 네, 이제 국내 담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일반 관련해서 관련형 전자담배 이쪽으로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캐치를 하고 대응을 아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효과가 좀 나고 있는 건데요. 네. 올해 초 릴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줄곧 1위를 하던 아이코스를 꺾었습니다. 뭐 지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담배 시장 내에서 이 KTNG의 점유율이 48.5%로 확대가 됐거든요. 예. 릴의 성장으로 내년 국내 담배 시장 일반 관련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 다 모두 포함해서 이 KTNG의 점유율이 65.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확대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아무래도 흡연자가 좀 감소하는 와중에도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효과를 보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네. 아울러 이제 전자담배 스틱 이익률 또한 일반 관련에 근접해진 만큼 향후 면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추가 외형 성장 그리고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차세대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타이틀을 달고 에이블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4년 만에 나온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담배에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이제 주변의 온도 그리고 습도까지 이 친구가 이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열도 알아서 해주고 또 사용 가능 시간까지 또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담배를 피다 보면은 이걸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지 본인의 감각으로만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당한 사용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까지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게 또 좀 편하다고 하고요. 충전 타이밍도 알려주니까 충전을 안 해놨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기 종류도 2가지나 됩니다. 프리미엄형이 있는데 전용 앱을 통해서 메시지 그리고 전화, 알림, 날씨 같은 것을 또 알려주는데 이게 터치 스크린을 적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로 3가지 전용 스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KTNG의 전략이었는데 지금 통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시 첫날부터 20만 원이라는 이 고가에도 릴 에이블 프리미엄의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이에 판매처 또한 좀 빠르게 확대가 됐는데요. 최근 전국 주요 도시 2만여 곳으로 넓혔습니다. 현재 릴 2.0 하이브리드 등 기존 제품도 인기가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로 선보인 릴 에이블까지 총 3개 카테고리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내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정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NGP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한 점유율 60%를 추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글로벌 탑티어 도약이라는 또 비전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해외 시장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긴 합니다. 물론 뭐 분야가 좀 다르겠지만 올해 일반 담배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네, 2017년 그리고 5년 만에 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코로나를 딛고 해외 영토를 확장한 데다가 중남미 등 이 신시장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량이 올라간 덕분입니다. 에세 등 이 프리미엄 담배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이 담배 수출국이 2020년 말 100개국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2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여 개국에 추가 진출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이에 올해를 기점으로 일반 담배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KT&G가 이 경쟁사들보다 해외 영토 확장에 좀 뒤늦게 나섰거든요. 예. 그만큼 앞으로도 개척할 신시장이 많다는 점이 또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먹거리로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전자담배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릴의 이 해외 진출국이 31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뭐 적과의 동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필립 모리스와의 협업을 본격화한 지 2년여 만에 릴을 아이코스 해외 판매망 45%에 선보인 셈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코스는 70개국의 해외 판매망을 갖고 있습니다. 릴의 해외 매출 규모는 이 필립 모리스와의 계약 관계로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진출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기 그리고 스틱 수출량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KT&G는 앞으로도 이 릴의 해외 공략을 가속화해서 2025년까지 5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속도가 또 빠른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인삼공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행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예. 내년 매출이 1조 3,400억 원대, 올해랑 비교해서 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로 중국 시장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국내 매출 또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공항 면세점 매출이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이제 담배까지 포함한 KT&G의 내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대로 각각 5%, 9%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뭐 인삼공사 하면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분리 상장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실제 뭐 이렇게 된다면 시장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좀 보면 인적 분할하게 되면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KT&G의 이 사업 부문들이 경기에 따라서 방향을 좀 달리 움직여 왔거든요. 예. 즉 상호 보완이 돼 왔던 겁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효과를 누려온 건데 KT&G와 KGC 인삼공사가 분할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배당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가에서는 KGC 인삼공사의 이 실적 성장과 해외 수출 확대는 KT&G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정관장 수출 지역을 보면 KT&G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납품하면서 다져놓은 이 수출선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신차출 시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치킨 업계가 때 아닌 닭가슴살 과잉 재고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다리나 날개만 주로 공급받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최근에는 닭가슴살까지 도계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외식 시장 침체에 있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 F&B의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입니다.
이 회사 재고자산 상품 항목은 2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분기별로 비교해봐도 올해 3분기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재고자산이 늘어도 매출이 늘었다면 많이 팔릴 것에 대비해 회사가 재고를 쌓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촌 F&B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8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겨우 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자산만 급격히 늘어난 건 경기 불황 탓이 큽니다. 닭가슴살 주 소비처이던 외식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닭을 해체해 팔던 도기업체들은 닭가슴살 처리에 곤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다리나 날개만 따로 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촌은 부분육 메뉴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해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맹점에 부분육을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니네 안 나가는 가슴살 우리가 사줄 테니까 우리한테 부분육을 줘 이거예요. 교촌 치킨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닭가슴살은 소세지나 볶음밥 등 가정 간편식 사업 재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정 간편식 사업 비중이 작아 재고를 모두 털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년 전 시작한 가정 간편식이 속한 신사업군 매출은 이제 갓 100억 원을 넘겼지만 이 정도로는 급격히 늘어난 재고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혁신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의료비를 받으며 쓸 수 있게 허가해주는 이 통합심사 혁신 의료기기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덕분에 큰 허들을 넘겼다. 이 통합심사 1호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된 JLK의 김동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의료 AI 기업 중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JLK. 그러나 상장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매출과 직결되는 비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점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적용이 안 되는 의료기기를 도입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수가라는 문제가 저희 업계에 있어서 큰 허들이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나서 현장에서 수가를 받기 위한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이 힘든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데 최근 새롭게 바뀐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과하면 과거와 달리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3년에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JLK의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는 통합심사 1호 혁신 의료기기 중 하나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라는 그런 제도에서는 빠르게 그 비급여를 통해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회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적인 그런 매출을 가져가면서 그런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기간을 막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 또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I 영상을 통해 놓칠 수 있는 작은 뇌경색 의심 부위와 의심되는 뇌경색 유형을 의료진에게 알려줘 대응을 돕습니다. 저희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어서요. 1월 말부터는 그 병원에서는 이제 비급여로 그 진단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LK는 내년에도 통합심사 혁신 의료기기 통과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할 방침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뇌졸중 제품들을 특히나 이런 그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서 시장에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CT에서 뇌출혈뿐만 아니라 이제 뇌경색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그 빠르게 치료 결정을 함으로써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해서 김동민 대표는 이러한 성과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다양한 혁신적인 그런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이제 매출 신장과 함께 BEP를 충분히 넘어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시장에서 증명을 한다면 주가도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올 들어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업종으로 2차 전지 업종 꼽지 않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특히 5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화학회사 코스모 화학이 최근 배터리 소재사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매출의 절반이 배터리 소재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미선의 배터리 로드, 오늘은 안성덕 코스모 화학 대표이사를 만나봤습니다. 땅이 파여지고 콘크리트 건물 뼈대를 올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공장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그동안 화학 제품인 이산화 티타늄과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황산 코발트 재련업 두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분쇄와 침출 과정을 거쳐 나온 황산 코발트입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핵심 광물 중 하나로 배터리 양극 재정 기초 소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코스모 화학은 내년부터 기존 코발트 재련업에 더해 새 먹거리로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료 재련 기술을 활용해 2050년 600조 원까지 커질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배터리 사업까지 더해지면 코스모 화학의 전체 배터리 소재 매출액은 1,2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합니다. 올해 경우에 황산 코발트 한 가지 아이템으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시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약 50% 성장한 1,200억. 다음에 최근 저희가 확정한 26년까지의 중기 비전 목표에 의하면은 5천억의 매출로서 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60%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코스모 화학 예상 연매출이 2,600억 원인 걸 감안하면 매출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소재에서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2026년까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매출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익은 배터리 소재에서 대부분 창출될 전망입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의 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산화 티타늄 경우에는 약 3%의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영업이익을 보일 거고요. 그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약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사업 쪽에 투자 비중을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티타늄 사업은 고부가가치화로 수익률로 승부를 하고 현재 기준 화학 사업과 새 사업인 배터리 소재의 영업이익 비중은 5대 5지만 내년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으로 3대 7로 역전될 전망입니다. 폐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소재들은 바로 옆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공장에 납품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모 화학은 국내에서 가장 빨리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이룰 전망입니다. 기존 코발트 재련업을 해온 만큼 수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내년 1사분기를 기준으로 밸류체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양극재까지 생산하는 것은 코스모가 유일합니다. 습식 재련에 관한 하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10년 이상의 제조 경험이 이미 누적이 돼 있고 습식 재련에서는 저희가 평균 약 97%에 육박하는 수율을 현재 국내외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들로부터 미국 진출 러브콜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배터리 업체로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동반 진출에 대한 진지한 제안이 들어와 오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 여력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까지도 실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에 폐배터리 사업까지 더해 3년 내 매출 5천억 원대의 배터리 소재사로 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신규 대출이나 금리 인하,
만기 연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신한을 비롯해 총 9개 은행이 부실 위험 기업을 선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각종 금융 지원과 자문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연간 100개 기업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조 9천억 원 규모 카카오뱅크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고유재산 수익률을 제고하고 그룹 내 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투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분 27.18%를 보유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또 자기 자본이 9조 원대로 늘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어음의 한도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13% 하락해 1.08% 떨어졌던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낙폭입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과 도봉, 성북구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1.13%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일단 투명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하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고객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개발 예정입니다. 고에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상승폭도 훨씬 더 커졌는데 시장 이슈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사실 그동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깜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슈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의 실적이 주식시장을 거의 이끌었는데요. 뭐 전날 시간의 거래부터 들썩이더니 1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나이키의 2분기 매출은 1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큰 폭으로 늘었고요. 물론 월가의 전망치인 125억 7천만 달러도 웃돌았고, 또 이번 매출 성장은 코로나 이후 소비가 급증했던 2021년 4분기를 제외하면 10여 년 만에 최고 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나이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플라커, 룰루레몬, 언더아머 등 다른 스포츠 의류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기대감이 확실히 많이 좀 작용을 한 모습인데, 사실 연말 쇼핑 대목에 얼마 전에 나온 지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 소비가 좀 줄었다, 이런 지표도 있었고, 중국도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는 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키가 유독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온오프라인 매출을 살펴보면 사실 골고루 좋았습니다. 그런데 존 도나우이 나이키 CEO가 이번 실적 개선의 어떤 핵심 키로 짚은 것은 디지털 부문이었습니다. 도나우 대표의 뭐 전문 분야인데요. 존 도나우 대표는 전 이베이 CEO와 또 페이팔 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 IT 전문가입니다. 2020년 나이키가 이렇게 CEO를 영입했을 때만 해도 제조업 경력이 전혀 없어서 예상 밖의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주로 이뤘죠. 취임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짠 것이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이고요. 실제로 디지털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면서 3년째 계속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또 결국 나이키의 대규모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물가 상승에 민감한 고객들의 지갑을 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재고율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런 전망도 내놓았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제 중국 시장만 안정을 찾는다면 나이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제프리스와 RBC 캐피탈 등은 나이키에 대한 목표가를 각각 $140, $1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 경기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페덱스도 같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보다는 이날 발표한 비용 절감 계획에 시장이 주목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겠다 이렇게 주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 9월 페덱스가 이 항공편 배송 축소 그리고 일요일 배송 중단 또 일부 사무실 폐쇄 등을 통해서 $27억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번에는 여기에 $10억 비용을 추가 삭감해서 총 $37억 절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당장 1월부터 한 평균 7% 정도의 배송료 인상도 실시한다고 하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움직였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은 $228억, 그러니까 월가 예상에 다소 못 미쳤고 순이익은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주당 순이익도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페덱스의 실적 부진은 이제 결국 전 세계 물동력이 줄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브라마니 안페덱스 CEO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주당 손실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소식에 4% 넘는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틀간 뉴욕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해서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일종의 과매도 상태였던 시장이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면서 이 상승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석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 실적 같은 경우는 소비와 관련해서 보자면 좀 긍정적인 지표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마냥 좋진 않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아쉽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시장에서 이번 4분기 S&P 500 기업들의 수익이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경우 2년여 만에 전분기 대비 하락 전환이 되는 셈입니다. 또 내년 2023년 이익 성장률을 4.7%로 올해 추정치 5.7%보다 1%포인트 낮췄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의 조다단 골러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기업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또 임금 비용까지 결국에 기업 실적 모든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CIO죠. 마이크 윌슨 역시 내년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지만 2008년, 2009년 당시처럼 기업의 실적이 침체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이제 미증시에 대한 전망도 좀 짚어봐야겠는데 물론 뭐 월가에서 완벽한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올해 전망이 정말 제대로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2022년 S&P 500 전망치 현재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40%가 차이가 납니다. 마켓워치는 이를 이제 2008년 당시가 한 92% 차이가 났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1년 전 월가 애널리스트 S&P 500 지수 전망치가 5,200선대였는데 21일 종가는 3,878선에 그치고 있죠. 예, 아무래도 뭐 연준이 이렇게까지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아무도 또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년일 텐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내놓는 2023년 이 전망도 너무 그 격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데요. 마켓워치가 18개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년 S&P 500 전망치를 보면 가장 낮은 예상이 3,400선을 제시한 BNP 파리바이고 소시에테 제네랄과 바클레이즈가 지금보다 좀 낮은 3,6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이체방크는 4,500선을 보고 있고요. 또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한 4,500으로 나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 반등이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월가의 의견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 이익을 자본이 아닌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줘야 할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은 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의 배당금을 내년부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회사 돈으로 분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감독 규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예, 삼성생명이 내년도 부채로 분류해야 할 계약자 지분 조정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평가 이익 중 일부인 5에서 15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대규모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국은 다만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목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계약자 배당금을 소비자 몫으로 장부에 표시하는 대신에 삼성생명의 전자주식 매각 부담은 덜어낸 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이 모두 손을 들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테슬라 공장이 국내 산업과 고용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판단에 섭니다. 공장을 지을 지역이 마땅치 않은 이 서울은 테슬라 한국 본사와 R&D 센터를 희망하고 있고 강릉은 항만이 가까운 데다 전기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포항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입지해 유리하다는 주장이고 대구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한 배터리 양극재 기업 LNF가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파악한 몇 개 입지가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투자가 가시화되면 다른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 역시 깔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테슬라 공장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FDA를 통해 무역망이 탄탄하고 배터리 공급망도 두루 갖춰져 있긴 하지만 내수 시장 연 신차 판매량이 169만 대에 불과하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점 등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